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 이민경 지음. 챕터 5. 오로지 당신을 위해 준비된 대답. 아마 이쯤이면 왜 단호한 태도를 그렇게나 부르짖었는지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듣기에는 크게 잘못되지 않은 어중간하고 무례한 말이 필요한 순간 당신의 목소리를 묻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당신의 경험과 쉽게 만났으리라 짐작합니다. 당신의 안에는 경험이 뭉게뭉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언어를 만나는 순간 경험은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변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제시하며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당신은 이미 살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이와 비슷한 완전히 똑같지 않은 또 다른 경험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쌓인 경험 간에 나름대로의 유사성을 찾았을 테고 그래서 아직 이름이 붙지 않았을 뿐 한 범주에 이미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당신이 마련해준 범주에 이름을 붙이기만 하면 되는 쉬운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요크셔 테리어, 말티즈, 시추, 비글, 푸들, 어떤 강아지가 지나가도 아기들이 곧잘 몽몽이라고 부르는 형상과 동일합니다. 신기하게도 아기들은 금세합니다. 지금 꼬리를 흔드는 이 강아지와 저기 지나가는 강아지가 같은 강아지가 아니고 둘이 종류마저 다를 때도 아기에게 몽몽이는 몽몽입니다. 강아지의 정의와 객가의 속성, 세상에 존재하는 개의 종류 따위는 아기가 알 바가 아닙니다. 만일 아기가 자라서 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지면 그때 정보를 탐색하면서 지식을 늘릴 수야 있겠지만요. 이 장에서는 더 알고 싶을 당신을 위해 나름의 대답을 준비해봤습니다. 여성 혐오가 뭐기에 이럴까? 뭐만 해도 여성 혐오라며 불만이 많은데 사실입니다. 그게 다 여혐입니다. 심지어 여자도 합니다. 여성 혐오는 틀 안에 박제해둔 여성이 틀 밖의 행동을 할 때 생기는 거부감입니다. 여성 혐오가 공포, 멸시, 추앙, 찬사, 혐오감, 거리낌, 대상화 등 상반된 감정을 모두 포괄하는 이유는 여성이 틀 안에 있으면 과도하게 떠받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성에게 주어진 자리는 남성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남자라면, 여자라면 이라는 말이 둘 다 존재하기에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차별을 겪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위계가 존재합니다. 남성이 제재를 당하는 순간은 열등한 위치에 놓인 여성의 자리를 침범했을 때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남성성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월한 남성성을 가지고도 열등하게 여자처럼 구는 남성 개인의 행동을 제재하는 말로는 계집애 같이 굴지 마, 네가 그러고도 남자냐? 사내 자식이 그러면 안 돼 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성의 제한된 자리를 뺀 게 전부 남성의 자리입니다. 사회에 오랫동안 여성 혐오가 존재했으므로 여성도 처음부터 여성 혐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남성이 전업주부가 되었다고 했을 때 남자가 돼가지고 왜 그래? 라는 어느 여성의 말도 여성 혐오입니다. 상황에서 비하되는 개인은 남성이지만 결국 여성성을 하등하게 여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모두 아름답거나 여성은 평화로운 존재라는 말, 여성이 현명함으로 이해심을 갖고 남성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말도 다 똑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여성의 틀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틀 안에 쭉 있다면 과도한 친절과 보호를 받으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틀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안전하게 됩니다. 틀 밖의 성향을 보이는 여성에게는 대우가 곧장 돌변합니다. 당장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무언의 압박을 이미 각자의 삶에서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성은 여성의 영역에 들어가서 여자 같은 짓, 존재에 맞지 않게 열등한 짓을 하는 한 무엇을 하든 그냥 남성으로 존재합니다. 여성의 경우 여성 혐오를 하더라도 결국 그게 스스로를 향하게 마련이니 부당하다는 생각에 멈추기가 보다 쉽지만 여성 혐오가 뿌리 깊은 사회의 구성원이다 보니 끝까지 여성 혐오자인 채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남성이 무슨 수로
결코 여성 혐오를 한 적이 없이 살아왔겠습니까? 여성 혐오를 해본 적 없다고 단정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여성 혐오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며 여성 혐오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여자를 좋아해서 몰카를 찍지 싫어해서 찍습니까? 이런 제가 어떻게 여성 혐오자입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본 가운데 제일 심한 여성 혐오자입니다. 하필 우리나라에는 적극적으로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커뮤니티가 있다 보니 여성 혐오가 거기에서 생겨난 줄 아는 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작 그까지 커뮤니티가 인류 역사에 깊이 뿌리 박힌 여성 혐오를 만들어냈겠습니까? 매우 노골적이고 적나라하게 여성 혐오를 실행했을 뿐 그들이 기원할 수 없다는 건 약간의 관심만 있다면 알 수 있습니다. 여성 혐오는 크고 작고 젠틀하고 야망적인 방식으로 우리 곁에 처음부터 공기처럼 있었습니다. 여성 혐오를 여성 혐오라고, 여성 혐오자를 여성 혐오자라고 호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저 혼자 불쾌해하고 서러워할 뿐이었던 부당함을 하나로 호명하면 그것을 몰아내는 단초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희롱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93년입니다. 지금도 성희롱에 대해 쉽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마당에 그보다 이전에 성희롱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가 각자의 경험 속에 꾸려든 범주에 성희롱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소리 없이 흩어질 뻔했던 이 경험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성 혐오를 정확히 여성 혐오라고 불러서 한데 몰아넣는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성 혐오를 호명하기 시작하면 각자의 개별적인 경험이 여성 혐오란 이름으로 결속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구국 커뮤니티 회원의 우스꽝스러운 말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들을 여성 혐오라 호명하는 일이 아주 조그만 여혐도 하지 못하게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리라는 걸 정확히 파악한 겁니다. 여성 혐오로 굳이 불러야 하냐는 이들 중에는 그저 자기 귀에 시끄럽고 불편한 소리가 들리는 게 싫은 부류와 계속 그 아주 조그만 여혐을 하고 싶은 부류가 섞여 있습니다. 여성 혐오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되어서 오해를 사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공감합니다. 그런데 혐오라는 말 때문에 처음 듣고서 오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용어의 제대로 된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사람이 전방으로 노력해서 만화로, 그림으로, 카드 뉴스로, 기사로 친절한 설명을 잔뜩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에 아랑곳 없이 올 이해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 용어 문제를 거론하는 건 그냥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방패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 역시 초반에 여성 멸시가 나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이젠 제발 여멸과 남멸을 멈춰주세요. 너 설마 나보고 여멸이라고 하는 거야? 로 말만 바뀔 뿐 뭐가 달라질까 싶습니다. 여성 멸시, 여성 비하, 여성 대상화 등의 용어로 소개되었다면 오해를 조금 더 부를 수는 있겠지만 여자를 좋아해서 몰카를 찍었는데 이게 무슨 여성 비하냐? 내가 언제 여성을 대상화했느냐라는 비슷한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좀 다르게 썼으면 상황이 좀 나았을까? 라는 누군가의 고민에 어린 진심이 느껴지면 슬퍼지기도 합니다. 오해들을 제쳐두면 혐오는 적절한 용어라 생각합니다. 이 사회의 누구도 여성 혐오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누구나 한 번쯤은 여성성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여성을 보며 여자가 왜 저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때 느꼈던 거북함을 혐오감으로 보면 맞습니다. 여성 혐오에서 탈피하기란 결국 용인된 자리를 벗어난 여성을 향해 느끼던 혐오의 화살을 돌려 그 지정된 자리, 즉 여성에 대한 억압을 겨냥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 여성 혐오 범죄가 화두입니다. 기사나 칼럼을 읽으면 이해하겠는데 막상 이걸 주제로 대화를 하자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여성 혐오 범죄 관련 집담의 자료나 한겨레 20일의 묻지마 범죄 전수조사 특집 등 여성 혐오 범죄를 다룬 전문 자료는 이미 즐비합니다. 그러므로 초점을 달리하여 여성 혐오 범죄를 주제로 말하게 될 때를 대비해 봅시다. 우선 여성 혐오 범죄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계기는 강남역 살인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은 강남역 살인사건이 혐오 범죄로 분류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소 황당하고 환원적입니다. 여성 혐오 범죄라는 유형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혐오 범죄라는 유형이 없기에 우리 사회에는 혐오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다고 단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주장만 보더라도 여성 혐오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 이제 막 등장한 낯선 언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경험이 적절한 언어를 만날 때를 설명하며 범주를 언급했습니다. 관련하여 해석해보면 경찰청장의 결론은 사례를 담을 범주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례는 범주에 담길 수 없다. 그래서 범주에 해당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하고 명백합니다. 범주, 즉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름이 없어서 해당 사례가 없는 것이 되었으니까요. 강아지를 만나본 이 아기에게는 몽몽이라는 단어를 알려주면 됩니다. 아기가 이름을 배우지 않았다고 언제까지고 강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소란한 이유는 여성 혐오 범죄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를 것이냐, 묻지마 범죄라는 기존의 이름을 쓸 것이냐로 주장이 양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이름인 묻지마 범죄는 살인처럼 태초부터 있었을 것 같은 죄명과는 달리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입니다. 찾아보니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처음 널리 쓰였다고 합니다. 역시 이름은 필요에 의해 임의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성 혐오 범죄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지금이 새로운 이름이 필요한 시기인가 아닌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강남역 살인사건은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외침이 터져나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여성 혐오 범죄자라는 언어를 얻지 못했을 뿐 우리 사회는 이미 크고 작은 사례를 숱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겪고 곁에서 보고 미디어로 접한 유사 사건을 설명할 하나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통감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알고 나면 모를 대로 돌아갈 수 없기에 이름이 필요한 순간이 지금이라는 쪽과 이름이 필요 없거나 지금일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나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름은 필요에 의해 생겨납니다. 이름이 생기면 부를 수 있다는 것 말고도 실질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낱낱이 흩어진 경험을 한데 모음으로써 보이지 않았던 현상이 가시화되므로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단초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름이 없어서 사건마저 지어졌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름이 생기더라도 그 이름을 붙이는 기준은 계속 논란이 될 것이고 이름이 붙는 것만으로 만사가 단번에 해결되지도 않겠지만 적어도 혐오 범죄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사건이 없다며 개별 사례를 부정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름을 붙이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차원과 제도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개인 차원입니다. 경찰청장은 강남역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라 부르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많은 이가 이 사건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개인이 이 사건을 통해 여성 혐오의 실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느끼는 이들은 사건이 여성 혐오에서 비롯했음에 방점을 찍고 이와 공통점이 있는 모든 경험을 떠올려 같은 이름을 붙입니다. 새로 얻은 이름을 붙이는 과정은 상처를 동반합니다. 모른 채 지나쳤던 과거의 사건을 불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많은 여성이 괴로워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이었어도 이상할 게 없었으리라는 공포심뿐 아니라 이미 겪은 이름 없는 피해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탓입니다.
개인이 불러내어 새롭게 이름을 붙인 경험에는 여성 혐오가 가해 행위로 표출된 모든 사건이 포함됩니다. 여성의 위치가 남성보다 낮고 여성의 생사 여탈권이 남성에게 달려있다는 사상이 빚어낸 모든 행위가 이 안에 담깁니다. 이때 여성은 작게는 부당한 처우를 받고 크게는 죽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자신의 간접적인 경험을 새롭게 호명하면 됩니다. 이 경우 타인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쾌함 혹은 두려움을 느끼며 지나갔던 경험들이 드디어 한자리에 모입니다. 제도 차원의 움직임은 개개인의 호명으로부터 시작되나 양상이 다양하며 서로 약간 다릅니다. 개인이 여성 혐오와 관련한 모든 폭력을 자연스럽게 상기했다면 제도 마련에 힘쓰는 이들은 사례에만 집중하기도 하고 폭력 전반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먼저 여아 낙태부터 지금까지의 사건까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되었음에 주목하여 젠더사이드, 페미사이드, 여성 살해라는 명칭이 부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성 살해는 피해자의 수가 완전히 추산되지 못할 텐데도 이미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여성도 여성 혐오를 하듯 여성이 여성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였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희생을 무시하지 않기 위하여 독자적인 이름을 붙여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다른 제도적 움직임을 간단히 말하면 혐오 범죄라는 항목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여성뿐 아니라 성소수자, 이민자 등 소수 집단을 향한 적대감이 폭력으로 표출된 행위를 혐오 범죄라는 유형으로 묶기 위해서입니다. 소수자를 소수자라는 이유로 적대시한 사건을 여타의 사건으로부터 따로 떼어내어 더 강력히 다룰 수 있도록 혐오 범죄라는 항목을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스스로 이름을 붙임으로써 기존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 실체를 느낄 수 있었다면 제도 차원에서는 예방과 제재라는 해결책에 주목합니다. 물론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경험한 개인이 실체를 느끼지 못한다면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해결책에 주목해야지 개인의 경험을 환기할 일이 아니라는 주장은 순억지입니다. 이런 종류의 경험에서 배제된 개인들이 무지한 나머지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한지 파악하지 못했거나 오직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할 뿐 들끓어 오르는 감정이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라 생각할 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는 이어져 있으나 후자가 좀 더 치사합니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곤 하는지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이 문제에 한해서는 자신이 앞으로 경험에서 비껴나 있을 것임을 알기에 감정을 무의미하다고 일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험에서 배제된 이들이 경험 속에서 이 문제를 정확히 느끼고 있는 이들의 감정을 멋대로 재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입장이 각각 어떤 제도를 마련하려고 힘쓰고 있는지를 전부 알아야 대화에 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도 어차피 잘 모르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말이 잘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움직임은 공통적으로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이든 제도적인 접근이든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든 상관없이 이 점은 동일합니다. 여성 살해든 여성 혐오 범죄든 증오 범죄든 개별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목표하는 바는 같습니다. 이미 그 규모가 엄청났으나 이름이 없어 문제가 제대로 가시화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핑계를 걷어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 혐오 범죄에서 여성을 뺄 수 없는 이유.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것은 젠더를 적시하는 일입니다. 여성이 여성이라서 겪는 피해를 묶어 부르는 이름에서 여성을 뺀다면 아무것도 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문제의 원인이 여성 혐오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성이 여성이라서 겪는 피해의 기저에는 여성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하하는 여성 혐오가 있습니다.
강남역에 피켓을 들고 있던 이가 애타게 부르짖은 아주 조그만 여혐도 당연히 예외가 아닙니다. 여성 혐오라는 하나의 깃털 위에서는 방식이 다를 뿐 표출하는 것이 같으므로 당장의 작은 행위는 언제라도 비탈에 미끄러지며 더 큰 행위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누군가의 작은 여성 혐오 행위가 영원히 작게 머문다고 하더라도 면제될 수 없습니다. 다른 행위자에 의해 촉발된 큰 행위가 뿌리내린 여성 혐오라는 토양에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자체는 여성 혐오 범죄자라는 유형으로 분류되지 못한 채 종결되었습니다. 곧 아니라고 결론이 다 났는데 아직도 강남역 타령이냐, 지겹다 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강남역 살인사건이 여태까지 나만 우연히 겪는 줄 알았던 이름을 갖지 못했던 개별적인 사건을 드디어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됨으로써 생겨난 의미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성 혐오 범죄 혹은 증오 범죄 속 여성 대상 범죄로 분류될 첫 번째 사건이 강남역 살인사건에 빚지고 있다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왜 여성 혐오 범죄냐? 남자가 다 잠재적 가해자라는 말이냐? 라는 물음에는 각각의 사건을 우연으로 치부하여 어떤 혐의에서도 자유롭고 싶다는 억울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 일부러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여성 혐오를 하며 살아갑니다. 개개인의 여성 혐오는 사회 전반의 여성 혐오를 공고히 하는 양분으로 쓰여 이 공고한 여성 혐오에서 폭력이 발현됩니다. 폭력은 경중에 관계없이 도처에 존재하며 언제든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성 혐오로 발현된 언어, 신체, 성폭력의 행위자였던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행위자가 폭력을 행하는데 얼마간의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분명히 겪은 피해의 경험을 함부로 축소하는 것만으로 이미 그는 한 번의 실질적인 가해를 한 셈입니다. 그간의 폭력에 이제야 이름을 붙이기 바쁜 당신은 무엇도 용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폭력의 대상이 아닌 이들이 실제로는 누명일 수 없는 누명을 썼다면서 억울해하며 당신의 경험을 축소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의 토대를 키웠거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문제인 양 가해에 일조한 채로 살아왔거나 적극적으로 가해했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야 문제를 해결했다고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소수자 집단을 향한 증오 범죄라는 명칭은 정당하고 여성 혐오 범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애매한 태도에 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태도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붙는 즉시 일부의 부차적인, 차지할 만한, 덜 중요한, 지역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만큼 여성은 부차적인 존재, 2등 시민, 주체가 아닌 객체처럼 취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젠더 문제를 논하면서까지 젠더를 빼야 옳다는 주장이야말로 덜 합리적이고 더 부당하며 유아적입니다. 증오범죄는 합리적인 범주이지만 여성 혐오 범죄라는 지칭이 본질을 다룰 수 없다는 가치 판단하에 여성 혐오가 깃들어 있음을 알아차리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여성이라는 말을 빼야 할까요? 합리성을 내세운 듯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려는 핑계일 뿐입니다. 혐오에 혐오로 맞서야 할까? 그렇다고 꼭 남혐을 해야겠느냐? 혐오에 혐오로 맞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 질문하느냐에 따라 대답이 정확히 다릅니다. 우선 여성 혐오 문제에 거의 관심을 가진 적이 없는 대다수의 남성이 묻는 거라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여성 혐오를 언제 알았습니까? 남성 혐오 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습니까? 만일 남성 혐오가 생겨나고서야 여성 혐오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 순간 남성 혐오는 목적을 달성해버리므로 유의미합니다.
지금 말하는 남혐이라는 현상은 작년도 메르스 사태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마치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존재해온 김치녀와 된장녀를 필두로 한 여성 혐오 현상을 미러링하여 남성들이 여성 일반의 생활, 소비, 행동 등을 싸잡아 비난하고 재단하던 어휘를 그대로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말로 바꿔 제시한 움직임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것을 손쉽게 혐오에 혐오로 맞서는 것이라고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똑같이 혐오로 맞대응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려면 남성 혐오가 생겨나기 이전에 그토록 만연했던 여성 혐오에 대한 비판과 제재가 있어야 했고 그것을 재밌다고 소비하거나 묵인 혹은 방관하는 이들에 대한 비난이 있어야 했고 남성 혐오 직전까지 여성들이 수없이 제기해온 온건하고 지적인 비판에 반응을 했어야 합니다. 여성이 더 나은 수를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남성이 저급하고 의미 없는 수에만 반응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여러 저명한 이들이 100번, 1000번 명확하게 말했으니 저는 그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성 혐오가 왜 싫습니까? 그냥 싫다거나 다른 방식의 행동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꺼낸 말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시도해본 사람이 아닌 이상 그는 가르침을 줄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싶은 거라면 온건한 방식에 참여하면 됩니다. 참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온건하게 행동하는 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설마 페미니스트가 남성 혐오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만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엔 오직 남성 혐오만 보인다는 뜻이므로 남성 혐오는 또 한 번 유의미해집니다. 앞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가르칠 자리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행동을 해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쉽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저만 해도 지금까지의 원색적인 여성 혐오에 제기되어온 온갖 성숙한 비판에 꿈쩍도 하지 않던 이들이 똑같은 원색적 혐오 발언을 하자 겨우 반응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1차원적이고 유치하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이걸 이렇게 해석하겠어? 로 시작했는데 현실은 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분명 유치한 수단에만 반응을 보였고 고작 남성들의 언어를 그대로 모방하는 이 혐오 발언에 언짢아합니다. 뭐에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걸까요? 누군가 감히 자신을 놀린 것? 여성 혐오 발언을 한 건 자신이 아닌데 자기까지 난데없이 혐오당한 것? 그렇다면 그는 왜 여성 혐오를 목격하던 여느 때처럼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지 못할까요? 겨우 놀림일 뿐인데요. 여성 혐오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소한 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하는 조롱부터 남자들의 술자리나 채팅방에서 흔히 나오는 여자 이야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에까지 여성 혐오는 들어차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여성 혐오의 혐의에서 결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가 이렇게 쉽게 대등한 문제를 취급받는 상황은 성별 간 권력 차를 또 한 번 실감케 합니다. 누구나 남이 죽이는 것보다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프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혐오로 목숨을 잃고 폭력을 당하는데 누군가는 억울하고 불쾌한 말을 듣는데 그칩니다. 이것이 동일한 혐오이고 동일한 폭력인 것처럼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 둘 다 문제라는 식으로 다뤄지는 겁니다. 여성의 목숨을 해치는 죄와 남성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죄는 대등한 것인가 봅니다. 사회가 남성 가해자의 심정을 헤아려주고 여성 피해자의 허점을 들춰내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그의 기분과 나의 목숨이 같은 값인가 싶어 절망감이 듭니다. 여성을 향한 온갖 부당한 조롱에 그토록 오래 눈 감아 왔으면서 애초부터 만연했던 조롱의 대상이 자신이 되자 치를 떠는 모습이 사실 우습습니다. 나는 여성 혐오가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히는지 밤이 새도록 말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남혐이라는 현상을 비난하며 가르치려 들기 전에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성 혐오가 어떤 해를 얼마만큼 가했으며 남성 혐오라고 불리는 그것이 과연 여성 혐오와 등가가 될 수 있는지를요.
한편 같은 질문을 여성이 혹은 여성 혐오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남성이 던지는 거라면 왜 혐오에 혐오로 대응하는 걸 우려하는지까지는 알겠습니다. 이들이 우려하는 남성 혐오가 뭘 일컫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오해에 대비해서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성 혐오는 여성성이 열등하게 취급받는다는 뜻입니다. 여성성이 열등한 동시에 남성성이 열등할 수는 없기에 방금 설명한 여성 혐오의 대응어로서의 남성 혐오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술 용어로서의 여성 혐오 말고 단순히 요즘 나타나는 혐오감만 뜻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성 혐오와 여성 혐오라고 불러볼 수 있습니다. 혐오라는 대응 방식을 경계하고자 한다면 일단 힘의 차이부터 파악해 봐야 합니다. 김치녀와 한남충은 각 세 글자로 표면적 값은 같으나 한남충이란 조롱 이상의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김치녀라는 나귀는 가부장제의 산물인 동시에 남성의 주적이 되는 모순된 존재입니다. 어떤 이름이든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이 어쨌든 있긴 있잖아로 일관할 수 있는 태도는 강자의 특권입니다. 그렇기에 김치녀라는 말은 그토록 오랫동안 그렇게 행동하면 남자들이 싫어해 같은 유의 말과 함께 여성의 행위 방식을 통제하는 힘을 발휘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 특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여성이 거울로 비춰 따라해 본들 패러디 이상의 힘은 갖지 못합니다. 남성 혐오의 실질적인 힘은 아주 작아서 여성 혐오의 뿌리에 스크래치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발휘하는 힘의 차이, 패러디와 원본의 차이가 무시된 채 한남충이라는 말이 등장하자마자 남혐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 되고 곧바로 사회로 부각된 현 상황은 김치녀를 위시한 온갖 여성 혐오 발언이 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이 널리 존재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남성 혐오가 파장을 일으킨 건 남성이 겨우 여기에만 발끈해서가 아닙니까? 그걸 또 여자 탓으로, 심지어 여성 혐오마저 그렇게 남성 혐오를 한 여성 탓으로 돌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여성 혐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목소리가 힘을 얻지 못했고 철저히 무시당한 가운데 남성 혐오라는 패러디에 남성은 드디어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성 혐오를 거울로 비춰 엄밀히 말해 존재하지 않는 남성 혐오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난 뒤에야 여성 혐오라는 것이 대화 주제로 오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남성 혐오만 붙들고 울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해일이 밀려오는데 자신들을 못생겼다고 조롱하는 조개 껍질에 찔려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남성 혐오도 여성 탓, 여성 혐오도 남성 혐오를 만든 여성 탓, 그리하여 성별 대립을 만든 것도 여성이고 더 잘 알아듣게 설명하지 못한 것도 여성의 인내심 탓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혐오는 분명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알지만 그 뛰어난 효과 역시 모두가 보았을 겁니다. 저차원적이고 바보 같은 방식만이 먹혀든데 놀란 것은 우리입니다. 일례로 강남역에서 어느 남성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남성 혐오가 현재 엄청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성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 남성을 싸잡아서 한남충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들은 과도하게 비난해서 우울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불안하게 한다. 이건 여성들의 행위는 참을 수 없는 마녀 사냥이다. 그는 고래고래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이들은 누가 무슨 주제로 말을 한 건지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어쨌든 남성은 그동안 여성들에게 피를 토하며 열변한 세월이 무색할 만큼 훌륭하게 일반화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험을 성찰로 이어가는 것은 이제 온전히 그의 몫입니다. 혐오 말고 문제의 본질을 보자고 하는 이들에게 이어서 묻고 싶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인들의 특권을 감히 점유했다는데 공분하고 있다는 게 본질 아닐까요? 여성 혐오가 성불평등을 유지하는 기제라는데 혐오가 본질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도 혐오에 혐오로 대응하는 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 혐오와 등가의 의미를 갖는 남성 혐오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남성 혐오는 유용성에 의해 채택된 반격된 수단에 불과합니다. 반격을 어떻게 할지, 앞으로 보다 유한 방법을 택해갈지는 여성이 선택하고 반성할 몫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혐오 발언의 패러디뿐 아니라 가해에 대한 모든 목소리를 남혐이라고 싸잡아 비난하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남혐이라는 현상이 불거지도록 하는 쪽이 누구일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치원에서 한 아이가 자기보다 덩치가 큰 같은 반 아이에게 매일같이 꼬집히고 맞았고 놀림받고 욕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그러지 말라고 부탁도 하고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설명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힘이 센 아이는 힘이 약한 아이의 말을 영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힘이 약한 아이가 게시판에 때린 아이의 욕을 썼습니다. 자신이 늘 들어온 욕에 이름만 바꾸어 놨습니다. 그런데 힘이 센 아이가 자기 욕을 보더니 욕을 하면 어떡하냐며 혼절을 합니다. 물론 약한 아이는 끝까지 욕을 쓰지 않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욕을 했다고 엄마한테 혼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하고 고상하게 대처해야지 네가 욕을 먹었다고 해서 똑같이 욕을 쓰면 어떡하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힘이 센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얘야, 네가 여태까지 한 짓이 있는데 과격한 노선을 취하면 우리 편을 잃는 게 아닐까? 저도 한때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말하는 여성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그것은 틀을 이탈한 여성에게 느끼는 혐오감과 비슷했습니다. 너무 드센 여성, 너무 활발하게 사회생활하는 어머니, 옷을 너무 짧거나 너무 길거나 너무 화력이 있는 여성 등 제 말은 당신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궁금하네요. 저는 그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뿐이나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일지도 모릅니다. 과격할수록 좋다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을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서 문제지 애초에 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그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하면 되지만 때로 상대의 기대를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자면 과격하게 보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도 듣지 않기에 크게 말하면 볼륨을 좀 줄여서 말하는 편이 좋겠다고 하고 볼륨이 작아지면 이제 귀에 거슬리지 않으므로 듣지 않습니다. 만일 참다 울분을 터뜨리면 깜짝 놀라며 갑자기 왜 이러느냐고 침착하라고 합니다. 화낼 기운도 없어 그저 생각하는 바를 말했을 뿐인데 너무 극단적인 생각은 좋지 않다며 만류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두들겨 맞던 쪽이 계속 맞지 않는 이상 그들의 평온한 현실에 갑자기 등장한 과격함이라는 혐의는 기본으로 안겨집니다. 남성의 세계는 여태껏 평화로웠으니 어떤 목소리도 과격하고 돌연하게 느껴질 밖에요. 어차피 그러기도 하고 무엇보다 억압받는 쪽이 억압하는 쪽의 마음에 드는 방식을 취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한 과격해지면 안 된다는 압박에는 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백인이 흑인들이 느끼는 부당함을 이해한 뒤 사이좋게 토론을 통해 불평등을 바로잡았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일본인이 3.1 운동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격려해 주었다면 좋았겠죠. 하지만 이런 이상적 화합의 방식으로 평등을 일군 예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불평등이 없었을 겁니다. 아이슬란드는 여성이 거리를 점거한 뒤 성평등 지수 세계 1위 국가가 되었고 서프러제트 운동은 가격했으나 투표권을 얻어냈습니다. 페맨만 검색해보아도 무지막지합니다. 이것을 과격함을 택한 여성의 탓으로 또 돌려서는 안 됩니다. 과격하게 하기 전에 억압을 멈추지 않는 쪽에 문제의 책임이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의 남성 혐오라는 프레임은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여성 혐오에 대항하면 남성 혐오 세력이 됩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 포스트잇만 붙여도 페미니즘 강연을 듣거나 페이스북에 여성 혐오에 관한 글만 올려도
남성 혐오자라는 또 다른 낙인이 따라 붙습니다. 가해자인 남성 집단에게 분노하는 순간에 예쁘게 말해, 예쁘게 말하라고, 좋게 좋게 설득해 라는 경고 섞인 만류를 듣습니다. 너 지금 틀 밖에 나와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목소리는 여성 혐오라는 강력하고 위협적인 틀을 깨려는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틀 안에 있을 도리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남자 지인을 상냥히 설득해 놓고도 본인을 자책하기를 멈추기를 바랬고 최소한 그들이 설득하고 싶은 상대만 설득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단지 그 목적으로만 썼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제 말이 너무 극단적이거나 과격할 수 있다는 것, 남성이 모르니 여성이 친절히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온건함을 가장한 강요를 여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격하다는 혐의를 씌운다 한들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내 편이란 성별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잘 설득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씨를 예쁘게 쓰면 편을 들어주겠다는 것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가부장대 옹호자의 말씨가 아주 예쁘다고 해도 더 거슬리면 거슬렸지 감화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설득을 하면 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정하는 게 각자의 몫이라 생각하면 저처럼 내버려 두면 됩니다. 다만 나와 입장을 같이 할 생각이 없으면서 내 말씨가 거칠거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동의해주지 않는 거라고 말하는 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물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는 일마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니까요. 원에서 한편에 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싫다는 사람을 굳이 데리고 가려고 힘쓰지 않아도 원에서 함께 선 사람들만으로도 세상은 조금씩 변해갈 겁니다. 왜 페미니즘이라고 부를까? 페미니즘의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전형적인 두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페미니즘보다는 휴머니즘과 같이 포괄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쪽이 낫다며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이들. 그리고 성평등을 추구해야 하지만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편파적이니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쓰자며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문제시하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지적을 들으면 갑자기 고민에 빠질 겁니다. 페미니즘의 가치에 동의하는 당신은 우선 평등을 추구할 것이므로 이왕이면 더 올바른 반어를 골라야겠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물론 당신이 여성 인권을 포함한 보편 인권을 추구하거나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고민에 빠지기 전 우선 상대에게 왜 페미니즘이면 안 되는가를 정확히 물어보기를 권합니다. 상대의 주장이 당신을 고민하게 할 만큼 진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전형적인 입장에는 여성 문제가 부차적이라는 의미의 가치 판단과 어떤 문제에도 발언권을 잃지 않겠다는 고집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결정이 아닌 이런 트집 때문에 당신이 용어 사용 문제에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는 당신이 알아서 정할 일이지 상대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대로 당신이 행동해 주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집중할 자유가 있는 법입니다. 만일 인권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신이 나서면 됩니다. 다른 운동도 많은데 왜 하필 여성운동이어야 하나는 물음은 무가치합니다. 그런 물음을 던지는 이에게 여성운동이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고 반문하면 절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계속 말하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는 당신이 정합니다. 그럼 페미니즘이 아닌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자는 말은 어떨까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말 자체에 이분법이 잠겨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남성이 이런 용어 지적을 하는 이유는 페미니즘이라는 말에 여성만이 들어있는 게 불만스럽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에든 본인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페미니즘보다 휴머니즘 혹은 양성평등을 지향해야 한다며
오만하게 용어를 문제 삼는 위치에 서기 전에 왜 자신은 페미니즘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느끼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자신의 목소리가 유효하지 않은 것 같고 누구도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고 자신의 설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것 같아서는 아닙니까? 여성이 바로 그렇게 매일을 살아갑니다. 페미니즘은 여태껏 소외되었던 여성의 목소리에 설득력을 부여하려는 운동입니다. 페미니즘은 평등을 지향하며 지향하는 바에는 도달하기 위해 마치 평등이 이미 온 것처럼 남성과 여성을 한 번씩 언급하기보다 현재의 간극에 주목합니다. 평등에 도달한다면 남성들이 가진 현재의 불만도 사라질 겁니다. 더 이상 여성을 힘주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직도 요원해 보이므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는 한참 유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태껏 소외당했다고 해서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를 포용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페미니즘은 생물학적 성별에 관계없이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에 주목하며 그 목소리를 지지하는 이라면 누구든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남성 중심주의에 기여하는 목소리마저 포용할 수야 없습니다. 남성 중심주의에서 배제된 이를 포용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므로 페미니즘이 차별주의자의 목소리를 수용한다면 자기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성도 페미니즘의 편에 얼마든지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이 깨어야만 진정한 페미니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반드시 남성이 중심이 아니어도 세상은 돌아갈 수 있음을 보이는 게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네, 챕터 5 끝났네요.